오늘은 수수께끼 한 개 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은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식님입니다. 맞추신 분은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 가슴이 뛰고 자식이 집을 나설 때 가슴이 편안해지는 이 묘한 감정,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갑게 맞이했는데 돌아가는 뒷모습이 더 홀가분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요즘 60대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삶을 뒤로 미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고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부탁부터 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 패턴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이 복잡한 감정 말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풀수록 자식은 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참을수록 자식은 더 편하게 요구하고 여러분이 양보할수록 자식은 더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사라진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이런 관계에서 혼자 지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것,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존중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자식의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는 5가지 신호와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키는 3가지 현명한 한마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생각서정과 함께 하시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되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긴다면 새 자녀를 키우고 이제 68인 박 여사님은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1년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가방 옆에는 새로 산 등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랑 회사 워크숍 가게 됐거든요. 박 여사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제주도에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나 그때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데. 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에이, 엄마. 여행이야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애들은 제가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안 봐주시면 저 워크숍 못 가요. 이거 순진이랑도 연결돼 있다고요. 박 여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한 여행입니다. 친구 4명이 다 일정을 마쳤습니다. 비행기표도 이미 끊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화요일 저녁에 애들 데려다 드릴게요. 목요일 저녁에는 그네 피아노 학원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바늘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님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못 갈 것 같아. 손주를 봐줘야죠. 친구들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딸의 승진이 걸린 일인데요. 박 여사님은 그날 밤 새로 산 등산화를 신발장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족관계 연구팀은 성인 자녀가 부모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환경에 놓인 부모들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몇 차례 취소되는 경험을 한 후 부모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평균 28% 상승했고 수면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존감 지표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자녀의 필요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고 느낀 참가자들은 우울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무의식적 인식에서 비롯된 정서적 소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부모는 자녀를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단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의 바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 상호성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면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주는 쪽은 점점 고갈되고 받는 쪽은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하지만 그 관심이 일방적일 때 그건 더 이상 관대함이 아니라 착취의 구조가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여러분은 결국 자식을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무슨 부탁일까? 이번엔 뭘 포기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자식을 위한 도구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패턴을 끊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해집니다. 자식은 더 많이 요구하고 여러분은 더 많이 포기하고 관계는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만 자식이 그 사랑을 권리로 착각하도록 내버려둔 것뿐입니다. 이제라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삶도 소중합니다. 자식의 필요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식이 부모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정부터 내린다면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다 은퇴한 68세 김 씨는 토요일 아침 10년째 키우던 강아지 보기와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김 씨가 정년퇴직하던 해에 데려온 반려견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김 씨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보기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김 씨를 깨웠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김 씨가 밥을 먹으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가 TV를 보면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면 침대 옆 방석에서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김 씨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찾아온 우울증에서 김 씨를 구해낸 건 복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다가와 손을 핥아주던 따뜻한 이어. 산책하며 함께 걸어주는 작은 발걸음. 집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그 모습. 복임은 김 씨에게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1년 만에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복이는 현관에서 짖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으니 복이도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음 달에 이 집으로 들어와 살려고요. 회사가 이쪽으로 옮겨서요. 아버지는 작은 방 쓰시면 되고요. 김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기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시다시피 민준이가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파양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기를 분양해주는 곳 제가 알아봤어요. 다음 주까지 보내시면 돼요.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기를 버리라니 이것들이. 아들이 태연하게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강아지야 또 키우시면 되잖아요. 손주가 더 중요하죠. 우리 다음 주에 입주 날짜 잡았으니까 그 전에 처리해 주세요. 처리. 그 단어가 김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김 씨는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기는 김 씨 발치에 앉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단 하루도 김 씨를 떠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아침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밤마다 발치에서 자던 친구였습니다.
김씨가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던, 김씨가 슬플 때 다가와 머리를 비벼주던, 말없이 10년을 함께 늙어가던 가족이었습니다. 김씨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 다음 턱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1년에 2번 왔습니다. 명절 때, 돈 필요할 때,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김씨가 편찮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김씨의 생일도 까먹었습니다. 아내 기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김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보기는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김씨가 밥을 못 먹는 날이면 보기도 밥을 남겼습니다. 김씨가 눈물 흘리는 날이면 보기는 다가와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보기는 김씨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보기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물건 버리듯이요. 10년을 함께 산 가족을 일주일 안에 없애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보기와 헤어지는 게 슬프지 않으세요? 그냥 통보했습니다. 보기는 처리하세요. 우리가 들어올 테니까요. 김씨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울음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며느리와 이사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떨림 따윈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김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김씨를 사랑해준 눈빛이었습니다. 김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1년에 2번 오는 사람이고 보기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옆에 있어준 가족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고 보기는 김씨가 필요하든 말든 언제나 곁을 지켜준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밤 김씨는 보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기는 가만히 김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요. 스탠퍼드 대학의 의사결정 연구진은 가족 내에서 한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무시되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통보를 받는 순간 심박수와 근육 긴장도가 동시에 급증했고 스트레스 반응 수치는 평균 31%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제거 대상으로 지목될 때 참가자들은 신체적 떨림과 함께 극심한 무력감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결국 의견 표현 자체를 포기하며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단계로 이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동등한 의사결정자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중한 것을 함께 고려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 자신들의 편의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본다면 그건 더 이상 존중이 아닙니다. 만약 김씨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인다면 보기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김씨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을 자기 손으로 버렸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밤마다 보기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게 됩니다. 보기가 어디선가 추위에 떨고 있진 않을까? 배고파하진 않을까? 날 기다리진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아들은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책장을 치우라고 합니다. 공간이 좁다고요. 아버지가 30년 모은 LP판을 버리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요. 아버지의 삶에서 아버지를 위한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건 빈 방 하나와 자식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외에는 연락이 뜸하다면. 두 아들 대학 보내고 60대 중반에 접어든 최 여사님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3주 전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세 계약하는데 보증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최 여사님은 당연히 도와줬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가끔 궁금했습니다. 이사는 잘했을까? 새집 살림은 어떻게 차렸을까?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할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차 바꾸려고 하는데 중고차 보러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아빠가 차를 잘 아시잖아요. 최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 차를 둘러봤습니다. 결정을 도왔습니다. 서류 작업도 챙겼습니다. 차를 받은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태우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후로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돈 받은 뒤로 한 번도 안 왔네? 최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사람이구나. ATM기처럼. MIT에서 진행된 관계 패턴 연구에서는 일방적인 연락 구조가 장기간 지속된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상대를 만나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신체 반응이 나타났는데, 만남 전후로 호흡이 얕아지고 스트레스 지표는 평균 29%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안정감을 담당하는 옥시토신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 자체에 대한 애정이 아닌 의무감만 남게 되고 결국 만남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몸의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바빠서가 아니라 관계가 거래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필요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그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유용해서입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미국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면 여러분은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두근거립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요. 또 무슨 부탁일까? 이번엔 얼마를 요구할까? 자식의 연락이 반가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자식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집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거래 구조를 끊지 않으면 10년 후 자식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쳐있고 관계는 이미 식어있고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자식이 그제야 엄마,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도
그 말이 여러분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상처받았으니까요. 더 두려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어질 때 자식이 달려올까요? 3천만 원 받고 3주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과연 곁을 지킬까요? 지금 이 관계를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받고 나면 사라지는 게 사랑입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거래를 끝낼 것인가? 다음에 자식이 돈을 요구하면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은 어렵겠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시험합니다. 자식이 그래도 찾아온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긴다면 그건 처음부터 거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면 차라리 아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의만 챙긴다면 평생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수요일 오후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한 주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손주 돌봄으로 허리가 굽어가는 몸을 펴고 며느리 눈치에 갇혀있던 마음을 풀어내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요가복을 챙겨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애 학원 스케줄이 바뀌어서 제가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그 시간에 둘째 봐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수요일마다 친구들이랑 요가 수업이 있어서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에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에이, 그거야 다른 요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저는 학원비까지 다 냈는데 어쩌겠어요. 어머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운동해온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임을 바꾸면 다른 친구들도 자기 일정을 다 바꿔야 합니다. 나 혼자 때문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뵐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요가복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30년 지기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요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친구들의 답장이 하나씩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학원비를 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UCLA 연구진은 가족 내에서 한쪽의 일상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패턴을 경험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활동이나 관계를 타인의 편의를 위해 반복적으로 포기한 집단에서는 우울 지표가 6주 후 평균 36% 증가했고 자기 효능감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타인보다 덜 중요하다는 무의식적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패턴이 누적되면 결국 자기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관계에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자신들의 삶보다 덜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 자신들의 시간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식이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바꾸려 한다면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다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30년, 모임도, 취미도, 친구도, 웃음도
여유도. 결국 남는 건 손주 돌봄과 며느리 눈치뿐입니다. 그리고 5년 후 손주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30년 모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5년 동안 내 삶을 다 버리고 손주를 돌봤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30년 모임을 지키십시오. 며느리에게 전화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수요일은 내가 30년째 지켜온 시간이야. 다른 요일을 찾아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이 한마디가 없으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이 전부 타인을 위해 소진됩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5번째,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대기업 30년 근무 후 작년에 퇴직한 66세 김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주말에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베란다 정리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김 씨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은 베란다 페인트 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업체 부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뒤에 바로 또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다음 요구에 서론이었습니다. 김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김 씨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싱크대 청소였습니다. 그 다음엔 창문 닦기였습니다. 매번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다음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김 씨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다녀오셨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집 뭐예요? 아빠예요? 아니면 그냥 공짜 인력이에요?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뭘까? 컬럼비아 대학의 관계심리연구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도움을 준 직후 형식적인 감사만 받고 곧바로 추가 요청을 받은 집단에서는 감정 소진 지표가 3개월 후 평균 41% 증가했고 관계 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존감 수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만 측정된다고 느낀 참가자들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고 일부는 우울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도움의 양이 아니라 인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정서적 고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고맙다는 말 뒤에 바로 또 다른 부탁을 한다면 그 감사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요청을 위한 예의일 뿐입니다. 한국 시인 정호승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어렵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면 끊임없이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 씨가 이번 토요일에도 아들네 집에 간다면 다음 토요일에도 갑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도 갑니다. 1년 후, 2년 후. 김 씨의 토요일은 전부 아들네 집 청소로 채워집니다. 김 씨가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전부 사라집니다. 토요일이 올 때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또 청소하러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5년 후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집니다. 더 이상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업체를 부릅니다. 김 씨 없이도 집은 깨끗해집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닫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공짜 인력이었구나. 업체 부르는 돈 아끼려고 아버지를 불렀던 거구나.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 아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십시오. 그 한 번의 거절이 5년 후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 한 번의 거절이 없으면 여러분은 평생 공짜 인력으로 삽니다. 자식의 ATM이 아니라 자식의 청소도구로요. 이 5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현명한 한마디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기만 하고 자식은 계속 받기만 할 겁니다. 관계는 더 피곤해지고 여러분은 더 지쳐갈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미안하지만 나도 매 계획이 있어. 거절의 기술. 회사 임원까지 올라가고 65세에 은퇴한 박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랑 친구 결혼식 가야 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박 씨는 자동으로 알았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그날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다른 날은 어떨까? 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을 먼저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UC 버클리의 심리학 연구팀은 오랜 기간 거절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피로를 표현했을 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절을 한 직후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4시간 이내에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자존감 지표는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자기 통제감의 회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는 순간 몸은 안도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재정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이 작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 가능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실전 대처 3단계. 1단계 요청을 들었을 때 즉답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탁할 때 반사적으로 알았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잠깐만, 내 일정 좀 확인해 볼게.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보내는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일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2단계.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나도 다른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멈추세요. 무슨 약속인지, 왜 그 약속이 중요한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정은 정당화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그걸 협상 여지로 받아들입니다. 3단계. 대안을 제시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은 어떨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자식을 돕고 싶지만 여러분의 조건에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식이 다른 날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자식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일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하는 순간 자식은 배웁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방법을 한두 번 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자식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 엄마 아빠가 좀 푸덜거려도 결국엔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끝입니다. 자식은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때마다 조금 더 압박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 방법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한번 거절하시면 다음에도 거절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도요.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듭니다. 자식은 당황하고 짜증내고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버티십시오. 한 달만 버티면 자식은 새로운 규칙을 배웁니다. 아, 엄마 아빠한테는 먼저 물어봐야 하는구나. 당연히 가능한 게 아니구나.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한 달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불편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그건 네 선택이니까 네가 결정해. 책임 돌려주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정 여사님은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학원을 2개 중에 어디로 보낼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정 여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 의견을 따르든 안 따르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 여사님의 조언 탓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하지만 그건 네 아이니까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결정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정 여사님에게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 여사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택이었으니까요. 예일대학의 가족역학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구분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비교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부모의 불안지수가 평균 34% 높았고 자녀의 자립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부모가 조언은 하되 최종 결정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구조에서는 부모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했고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건강한 경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방법이 작동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언자에서 결정자로 역할이 혼동되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종종 부모에게 의견을 묻지만 실제로는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나중에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직접 답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되면 자식은 여러분을 원망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란 내가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실전 대처 3단계. 1단계. 의견을 물어올 때 조언은 하되 짧게 하십시오.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한두 문장으로 의견을 말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의견이 곧 지시처럼 들립니다. 2단계. 결정권을 명확히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결국엔 네가 결정할 일이야. 너랑 네 가족한테 맞는 게 뭔지 네가 제일 잘 아니까.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조언자일 뿐 결정자가 아니라는 걸 못 박는 겁니다. 3단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식이 그 결정을 후회하더라도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그랬구나. 다음엔 다르게 해보면 되지 라고 담담하게 반응하세요. 비난도 하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마세요. 그냥 중립을 유지하세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게 성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때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그때 제대로 말을 안 해줘서 미안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을 말했어. 하지만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존중했던 거고. 이 한마디가 없으면 자식은 평생 자기 실패를 여러분 탓으로 돌립니다. 이 방법은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어른은 자기 결정에 책임집니다. 자식이 40살, 50살이 돼도 엄마 아빠 탓을 하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가르칠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 나도 내 삶이 있어. 경계선언. 정년퇴직 3년차, 올해 70인 최 씨는 아들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손님이 오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최 씨는 지난주에도 아들네 집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 전주에는 손주를 봐줬습니다. 매주 뭔가를 요청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이번 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 불러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은 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서. 전화를 끊은 후 최 씨는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삶을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관계심리학 연구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처음 경계를 선언한 후 일시적으로 불안을 느꼈지만 2주 후부터 관계 만족도가 평균 27% 상승했고 스트레스 지표는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경계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이 방법이 작동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가 자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사는 주체라는 걸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삶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쉬고 싶은 시간, 혼자 보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한국 소설가 신경숙은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실전 대처 3단계. 유단계, 거절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나도 이번 주는 내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서 멈추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정당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도 내 삶이 있어로 충분합니다. 2단계, 자식이 구체적으로 물어와도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그냥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세요. 자식은 종종 부모의 일정이 중요한 일인지 판단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휴식,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여유도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3단계. 정기적으로 자신의 경계를 재확인하십시오. 이 선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또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은 매번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엔 괜찮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소중하고 유일한 삶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처음 2주가 지옥입니다. 자식은 섭섭해합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험담합니다.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식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 엄마 아빠가 좀 버티는 척해도 결국엔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끝입니다. 다음에는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엔 들어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주를 버티십시오. 딱 2주만요. 2주가 지나면 자식은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아, 엄마 아빠도 자기 삶이 있구나. 이제 당연하게 부탁하면 안 되는구나. 이 2주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2주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불편하시겠습니까? 2주 후면 자식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합니다.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디어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헌신했고,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트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이 여러분을 도구로만 본다면 그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의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자식의 선택이지만 그걸 허락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들의 거울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아직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한 서운함과 죄책감을 바람에 실어보내고 여유롭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식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자식이 전화하면 여러분은 또 알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요. 1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앞으로는 네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능한지 말이야. 나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이 한 통의 전화가 없으면 이 글은 그냥 글일 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자식이 부탁할 때 이 글에서 배운 한마디를 꼭 사용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요.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그 한 번이 없으면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그 소중한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글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마음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